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튜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특히 해군의 그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드레드노트 전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1906년에 영국의 HMS 드레드노트를 이제 진수하면서 이제 속도와 화력, 그리고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그런 성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유사한 성능의 전함을 이제 앞다퉈서 이제 계속 건조를 하는데, 이때 드레드노트 등장 이전의 전함들은 이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드레드노트급은 이후 전함의 표준 모델이 되었고, 거항 거포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태동시키게 됩니다. 여러모로 세계 해군력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그런 전함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전함이란 존재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흔히 아는 그 전함의 이미지는 이제 드레드노트급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군함도 이제 범선에서 이제 철갑선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과도기에 수많은 실험적인 형태의 함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함포의 이제 사정거리 증가와 함포의 이제 함선의 속도 증가, 그래서 사격, 조준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결국 주포를 이연장 포탑 2기로 이제 제한하게 되고, 다수의 부포를 두는 이제 드레드노트급 이전급 전함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일단 드레드노트 이전급 전함은 영국을 포함해서 각국 해군의 입맛과 요청에 부응을 하는데, 이후에 한동안 뚜렷한 설계 컨셉이 없이 기존의 설계 방식에 따라 그대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향을 깬 것이 바로 드레드노트입니다. 드레드노트는 우선 배수량이 17,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21노트로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빠르죠. 정해진 배수량을 최대한 전투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하려는 그런 시도의 정점에 달한 최초의 함선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함선들은 포를 다양하게 장착해서 주포하고 부포와의 개념으로 나누는 반면에, 주력 함선의 화기 그런 관제 장치나 그런 것들은 갈수록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격전 거리가 증가하지만 사거리가 짧은 부포는 주력함 간의 포격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전함의 배수량만 낭비할 뿐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배수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동일한 구경과 성능의 주포를 최대한 많이 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각 포의 각자 조준, 각자 발사 대신에 전투 함교의 명령에 따라서 동일한 사격 재원으로 명령에 따라 이제 주포를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동일한 구경과 성능의 이제 주포이므로 이론상 발사된 포탄은 거의 비슷한 착탄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전함의 사격은 각 포가 개별 조준해서 쏘는 방식이 아닌 이제 중앙 지휘소에서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당시로서는 주포를 2개에서 4개 이제 그런 장착하는 그런 함선이 많던 시점에, 이제 2연장 12인치 주포 포탑을 5개 장착해서 새로 도입된 일제 사격 이제 시에 다른 나라 함선들을 압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신기술의 집대성인 그런 프로토타입 성격을 가지고 있고, 후대의 전함들처럼 모든 포탑을 중심 선상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3개만 선체 중심 선상에 배치하고 2개는 양 배진에 배치했기 때문에 모든 포탑을 단일 목표에 지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목표에 따라서 조준은 포탑 4개 8문이 한계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야말로 모든 점에서는 두려울 게 없는 그런 함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레드는 두려워하다, 노트는 나싱,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공포의 존재로 자기매김을 했었고요. 그 이후 모든 국가들의 함선 표준 규격적으로 취급되어 항공기가 이제 항공기 성능이 이제 함선을 압도할 때까지는 그 뒤를 이은 수많은 함선들이 이제 계속 탄생을 하게 됐죠.
그 올빅건이라고 있어요. 올빅건은 단지 큰 대포를 많이 쏴서 화력이 강하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대구경 그 화포는 적에게 더 장거리에서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은 단거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각각의 포탑에서 차기 그 대포에서 쓴 포탄이 어디로 날아간지를 눈으로 이제 보면서 조준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의 명중률은 극히 매우 낮았겠죠. 실제로 영국 해군에서도 장거리 포격 시험 이후 장거리 포격은 전혀 쓸모없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물론 이 결론을 평가하려면은 뭐 넬슨 제독 이래로 이제 육박전을 전통적으로 하는 그 영국 해군의 성향도 고려해야겠지만은 실제로 장거리 포격에 여러 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거리 포격에서는 내 포탄이 어디쯤 떨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만도 특별한 관측기구가 필요했겠죠. 설령 그런 관측기구를 갖춘다 해도 그 어떤 착탄 그 흔적이 어느 포탑에서 발사한 포탄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각 포탑마다 이러한 기구를 갖추거나 포탑의 인원들이 그러한 기구를 다루고 포탄의 그 궤도를 계산할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때문에 이제 각 전함들은 장거리형 주포 이외에도 단거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소구경 부포 등 여러 종류의 대포를 갖추고 있었고, 대구경 화포는 그 2에서 4개에 불과하던 근거리에서 치명타를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 그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그 장거리 포격이 뭐 예전에 그 해전에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어뢰나 그 포의 사거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워낙 그 중근거리 포격이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던 그 시대에서는 섣불리 이제 실전을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영국 해군의 제1 그 해군 경 존 피셔 그분은 이제 당시 그 벌어진 그 러일 전쟁의 그 쓰시마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고 앞으로의 그 해전이 장거리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의 요인은 전함의 빠른 속도하고 대구경 포에서 화력과 그 사거리에 있다고 결론을 딱 내게 됩니다. 그 이후 피셔가 12인치 305mm짜리 대포를 주류를 이루면서 21노트의 속도를 갖춘 전함을 이제 요구한 것이 1906년에 건조된 HMS 드레드노트였고, 그 드레드노트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일본 해군은 이제 함교의 지혜에 따라서 전 포탑이 일제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이 자체는 완전 삽질이었어요. 어차피 개별 포탑에서 각각 조준하고 그 사격하는 이상 포탑에다가 가능한 최대의 속도로 발사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그 함교의 발사 신호를 기다릴 이유 없고 동시에 사격하면서 어느 착탄 흔적이 어느 포탑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질 뿐이죠. 그래서 이제 피셔 제독은 이 사례로부터 사격 지휘 그 전체를 함교에서 맞는 방식을 이제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 개별 포탑이 각자 조준해서 사격하고 착탄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딱 장교들이 이제 그런 조준과 발사 명령을 포탑들의 그 하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함선 전체 단위로 관측기구를 갖고 함교의 그 전문적인 장교들이 관측과 계산을 실시를 해서 조준함으로써 이전부터 훨씬 장거리의 그런 적들을 명중시키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장거리에서 조준해서 명중시킬 수 있다면은 다양한 전투 사거리를 위한 여러 구경의 대포들도 갖출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포탑의 화포를 동일한 종류로 통일하는 편이 함교에서 지시한 그 조준이 포탑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더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포탑들은 그 동질적이라면 포탑 간의 그 탄착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훨씬 장거리에서 쉽게 탄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포탑의 화포를 동일한 대구경 화포로 이제 통일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포탑에 동일한 대구경 화포를 장착하고 그 대응 방어하고 증기 터빈을 이제 도입한 드레드노트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 다른 전함들보다 사정거리나 명중률, 화력, 그리고 방어력이나 기동성까지 뛰어난 이제 신개념 전함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드레드노트급이 만들어진 후 그때까지 건조나 운용되던 모든 전함들이 이제 군사적 가치와 그런 위상들은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를 두고 이제 국내 모 경제신문 뭐 편집위원도 뭐 그런 말을 했다 하죠. 돈을 처바른 그녀의 등장으로 최신 유행이 하루아침에 구식으로 전락됐다는 그런 재치 있는 말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1910년 그 HMS 그 오라이언의 진수 당시 오라이언이 그 정보를 그 입수한 영국 기자가 그 드레드노트를 뛰어넘는 그런 배라는 의미로 사용한 슈퍼 드레드노트급이라는 말이 이제 널리 사용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 대부분 그 드레드노트급들은 1차 대전과 워싱턴 해군 군축 그 조약을 거치는 과정에서 폐기되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그런 전함들은 모두 이제 슈퍼 드레드노트급 이제 되는 거죠. 다만 그래 안 그래도 이제 비쌌던 그 전함의 건조비가 더욱 이제 점점 비싸지죠. 그 대량으로 이제 건조할 시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이 우려될 정도까지 됐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드레드노트를 이제 만들 때는 그 드레드노트급이 있으면은 이제 뭐 전함 숫자가 좀 적어도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을 테니 돈 좀 아낄 수 있겠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그 90전함을 이제 모두 이제 없는 셈치고 처음부터 이제 군비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나라들도 속속 이제 드레드노트를 새로운 전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함 건조 비용만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에서 드레드노트가 처음 건조될 때도 그런 같은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군사적 가치를 잃은 이제 드레드노트 이전의 전함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죠. 그래도 영국은 뭐 대단했던 것이 남의 나라의 해전을 보고 저 아이디를 얻어낸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신세대 전함을 전력한 것입니다. 일본은 스시마 해전의 당사자이면서 교훈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전 드레드노트급 전함만 찍어냈고 드레드노트가 출연한 뒤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구식 전함을 건조하다가 영일동맹의 그런 힘으로 이제 공고급 순양 전함 그 완성 그 품과 그 설계도 그 건조 장비, 뭐 제조 기술 그런 것까지 전수 받으면서 야마토까지 이제 딱 전함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게 돼요. 한편 일본은 스시마해전에서 엉뚱하게 이제 함대 결전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패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실 그 드레드노트 그 이전의 전함들도 군비 경쟁을 하려 해도 영국이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어 어렵지만은 드레드노트급 그 신형 전함들이라면 영국은 몇 척 없었으니 경쟁이 가능했고 독일 제국도 이제 해군법을 제정해서 급격한 해군 군비 확장이 나서죠. 그 영국과 전함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레드노트급이 이제 등장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약 한 15년간 영국이 건조한 드레드노트급 그 이상의 전함과 순양 전함은 이제 수십 척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그 독일 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그 다른 나라들도 해군력 확장이 나서면서 이제 각 국은 전함 건조 비용 때문에 이제 국가 재정에 이제 심각한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이런 무모한 그런 전함 경쟁 때문에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서 각 열강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이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드레드노트급을 노급이라고 하죠. 슈퍼 드레드노트급을 초노급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어원이 드레드노트보다 한국에서는 뭐 초노급 등을 뭐 초특급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제대로 번역한다면은 노급은 드레드노트급, 초노급은 슈퍼 드레드노트급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만 뭐 만화책이나 여러 책들의 번역의 경우에선 약간의 좀 그런 뭐 오류나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레드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HMS 드레드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본인도 공부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군에 관련된 다양한 뭐 군함, 뭐 잠수함, 항공모함 등 여러 가지 그런 선박과 그런 함정에 대해서 같이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